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통합과학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간은 바로 수행평가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는요,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 그리고 화학 결합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볼 예정에 있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알칼리 금속의 성질에 대한 그 실험을 할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알칼리 금속의 성질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전부 다 숙지하시고 다음 주에 와서 실험하시고 실험 보고서까지 작성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이번 시간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주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알칼리 금속과 바로 할로젠 원소라고 나와 있죠.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주기율표까지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1번부터 20번 플러스 브로민, 아이오딘까지 외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외우고 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좀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나눠봅시다. 우리 저번 시간에 원소의 분류 했었죠. 그래서 분류 어떻게 했었냐면은 우리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를 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볼록칼, 철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이렇게 모양으로 따지면은 방금 선생님이 그린 보라 색깔로 이렇게 표시한 얘네 친구들이 전부 뭐다? 금속이다 라고 했고요. 나머지는 전부 비금속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1쪽에 있는 금속 원소를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에 있어요. 바로 이 친구들 말입니다. 이 친구들 리튬 3번의 리튬, 그리고 11번의 나트륨, 그리고 19번의 칼륨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요, 우리 공통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알칼리 금속, 바로 1쪽의 금속 친구들이죠. 바로 그래서 주제에 나와 있는 알칼리 금속이 바로 1쪽의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우리 1쪽입니다. 1쪽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그럼 한 개를 버리고 뭐가 됩니까? 리튬 같은 경우는 헬륨의 전자 배치, 나트륨은요 네온의 전자 배치, 칼륨은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이루죠. 즉, 얘네들의 공통적인 성질은 어떤 거냐면요, 전자 한 개를 잃고 무슨 이온이 됩니까? 그치, 양이온이 되는데 이렇게 1만큼, 즉 얘는 플러스,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 1가 양이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는 1가 양이온이 됩니다. 1만큼의 양전하를 띄어요, 이 소리죠. 만약에 2개를 버렸으면 2가 양이온, 3개를 버렸으면 3가 양이온이 되겠죠. 자, 공통적인 성질입니다. 자, 얘네들의 반응성 순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금속의 반응성이 커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전자 배치를 그려서 왜 그런지 우리 표현을 해봅시다. 복습하는 거예요. 리튬 같은 건 어때요? 리튬은 원자번호 3번이니까 양성자 3개 있죠? 그럼 안쪽 껍질에 전자 2개 있고요. 그 다음 껍질에 전자 하나. 자, 11번 나트륨 같은 경우는요, 안쪽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세 번째에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19번인 칼륨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19번의 칼륨 같은 경우는 안쪽 껍질에 2개, 그 다음에 8개 다 채우고 나서 이렇게 하나 존재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 친구들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는 이 친구들이 밖으로 떨어지는 거잖아. 근데 누가 더 잘 떨어지냐고요? 바로 이 칼륨일 때 더 잘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기가 커질수록 전자 껍질 수가 점점 증가하고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니까 핵과 전자 사이에 뭐가 증가합니까? 그렇지, 거리가 증가하잖아. 핵과 전자, 여기서 말하는 이 전자는 누구야? 최외곽 전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핵과 최외곽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핵과 최외곽 전자 사이에 뭐도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인력은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 멀어질수록 어때? 전자가 떨어지기 쉬워요. 떨어지기 쉽다. 즉, 뭐 되기 쉽다? 양이온 되기 쉽다. 양이온 되기 쉽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금속의 반응성이 어떻다? 크다라는 말과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렇게 전자 배치를 그려서 이들의 반응성의 순서가 왜
밑으로 내려갈수록 커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응성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리튬이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그리고 칼륨으로 갈수록 커져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한 가지 조금 얘기 안 해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약간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자, 우리 여기 있는 수소는요 굉장히 예외성이 많은 친구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얘는 뭐야? 1쪽이지만 비금속에 속하는 애들이었고요. 그리고 비금속인 친구는 일반적으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돼야 되는데 얘는 전자를 버리고 양이온이 되기 쉬운 애들이었죠. 양이온이 되기 쉬운 애들. 그지?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는 1쪽이지만 알칼리 금속에 속하지 않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얘를 A라고 놓고 얘를 리튬을 B라고 놓는 거야. 그럼 A와 B는요 일단은 같은 족이잖아. 그럼 원자과 전자 하나니까 선생님이 그랬다. 같은 족이면 즉 원자과 전자 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그래서 A와 B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래 맞아 하고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러면 삐삐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얘네 같은 경우는 이 수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외성이 많은 친구이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에 속하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A와 B는 예외적으로 원자과 전자수가 같지만 즉 같은 족이지만 화학적 성질은 비슷하지 않다라고 체크해 줘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알겠죠? 자,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지금 이렇게 알칼리 금속의 성질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일로 넘어와서 우리 실험을 해볼 거야. 본격적으로 바로 이 실험에 대한 내용이 바로 우리 수행평가에 반영이 되겠죠. 물론 여기에서 설명한 모든 내용들이 다 수행평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자, 3번 봅시다. 알칼리 금속의 성질에 대한 실험이 있습니다. 자, 알칼리 금속의 단면을 조금 관찰해 볼 예정이 있어요. 첫 번째 실험이죠. 그리고 실험 2번도 있어요. 좀 이따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알칼리 금속 단면을 어떻게 관찰하냐? 발로요? 바로 칼로 잘라볼 예정에 있어요. 어떻게 금속인데? 알칼리 금속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칼로 자를 수 있을까? 무려 얘는 칼로 잘립니다. 그래갖고 내가 알칼리 금속을 칼로 이렇게 자, 그냥 칼도 아니고 여러분 그냥 그 종이 자르는 그 사무용 칼 있잖아요. 그걸로도 쉽게 잘립니다. 즉 칼로 어떻게 된다? 칼로 쉽게 잘린다. 자, 우리가 알칼리 금속을 자르면 칼로 쉽게 잘리는 그런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을 적을 수 있겠죠. 자, 칼로 쉽게 잘린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일반적으로 금속이라고 한다면 단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칼로 쉽게 잘리지 않아. 근데 알칼리 금속은 칼로 쉽게 잘려? 다른 금속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하다? 무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작성해 볼게요. 자, 칼로 쉽게 잘려요. 그리고 단면을 쓱 관찰합니다. 그리고 단면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칼로 잘린 단면이 굉장히 반짝반짝한 게 광택이 납니다. 그래서 은백색의 광택을 띠거든요.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러한 광택이 시간이 지나잖아? 그러면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광택이 빠르게 사라지는 것까지 관찰할 수가 있어. 일단은 광택이 나오는 건 알고 있죠. 왜? 금속이니까 자유전자가 주변에 있는 빛을 튕겨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어떻게 보여? 반짝반짝 이게 보인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이것들이 어때? 빠르게 사라진다는 걸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도 자르는 순간부터 벌써 하얗게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런 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칼로 잘린 단면이 광택이 빠르게 사라져?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공기 중에 산소기체. 자, 산소기체라고 하면은 우리 O2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O2와 반응하여 이온 결합 물질을 형성하기 때문 생성하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얘기 아직
못 배웠는데요. 자,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아마 무슨 결합 물질 앞으로 3가지 얘기할 거야. 그 중에 금속 결합 물질 얘기했고요. 공유 결합 물질 얘기했습니다. 자, 금속 결합 물질은 금속 원소끼리 금속이 전자를 버립니다. 그죠? 그럼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정기적인 인력이 바로 금속 결합 물질이라고 얘기했고요. 공유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비금속 원소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 하나씩을 내놓거나 또는 2개씩을 내놓거나 해서 전자를 서로 공유하면서 형성하는 결합이 바로 공유 결합 물질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 나온 내용 바로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온 결합 물질은요, 일단은 간단하게만 정리해 봅시다. 이온 결합 물질. 자, 이온 결합 물질은요, 이런 친구들이야. 일단은 금속 원소가 있고요, 비금속 원소가 있죠. 자, 금속끼리만 결합되어 있으면 금속 결합 물질, 비금속끼리만 결합되어 있으면 공유 결합 물질. 근데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되어 있으면 이온 결합 물질,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속이 전자를 버려서 양이온이 되고요,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데, 이 양전하를 띠는 금속 이온과 음전하를 띠는 비금속 이온이 서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요. 전기적인 인력이죠. 바로 이 인력이 이온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NaCl. 자, 보면은 이거는 금속이죠? 얘는 비금속이죠? 아, 그럼 얘는 금속 양이온과 얘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고 있는 거야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자,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냐면 공기 중에 산소 기체와 반응한데 누가? 바로 여기 알칼리 금속이. 뭐 대표적으로 나트륨을 한번 써볼까요? 자, 나트륨 같은 경우에 자, 반응식 써보면, 자, 나트륨 같은 경우 광택이 사라진대요. 자, 왜? 산소 기체랑 반응해서 이렇게 산소랑 반응한다는 얘기죠. 자, 산소랑 반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산소와 금속 나트륨과 산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돼요. 자, 근데 결합을 하게 되는데 봐봐라. 얘네 같은 경우는 나트륨은 주로 어떤 양이온이 된다고 했냐면 전자 하나 버리고 1가 양이온이 된다고 했어. 자, 근데 산소 같은 경우는 16쪽이잖아요. 그죠? 16쪽이기 때문에 전자 2개를 버린단 말이야. 여기 보시면 여기 17쪽인 친구들은 전자 하나 버리고 네온의 전자배치를 이루지만, 즉 하나씩을 버리고 각각의 주기에 있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를 이루지만, 얘 16쪽 같은 경우는 전자 2개를 버린단 말이야. 그지? 2개를 버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전자 2개를 버리는 게 아니라 얻어오는 거죠. 미안해요. 그래서 얻어와서 E- 에 전하를 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산소 같은 경우는 아마 E- 만큼을 띌 거예요. 그죠? 그럼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하나 더 많잖아. 근데 여기 이렇게 형성된 물질은 언제나 전기적 중성이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 전기적 중성이라는 얘기 원자 할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전기적 중성이 되려면 어때야 돼? 나트륨이 하나 더 많아야 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숫자를 여기다 쓰고요, 여기 있는 숫자 1이 생겼다 있죠? 여기에다가 써주면은 우리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완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Na2O라는 물질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온 결합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바로 광택이 빠르게 사라지는 거야 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 화학 반응식 완성하는 것도 한번 해보자. 이대로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 중학교 때 아마 했을 텐데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법칙을 이용해서 맞추냐면 바로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자, 질량 보존 법칙은 말 그대로 반응 전후에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질량이 보존되려면 어때야 되냐면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면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적혀 있을 때 반응 전, 자,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반응 전이고요, 여기가 반응 후인 거야. 그러면은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바뀌지 않으려면 어때야 되냐면, 여기 잠깐만 지워보고 다시 쓸게요. 자, 깔끔하게 현재
Na2O 라는 것까지 알았어. 생성물이. 자, 근데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아야 돼. 여기 보니까 반응 전에 산소가 2개 있죠. 산소 원자가 2개 있습니다. 그럼 반응 후에도 산소 원자가 2개 있어야 되잖아. 따라서 얘는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2를 써줘서 산소 2개를 만듭니다. 자, 근데 반응 후에 나트륨은 몇 개 있냐면 총 4개 있죠. Na2가 2개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 나트륨은 몇 개 있어야 돼? 역시 마찬가지 4개가 돼서 나트륨 4개를 만족시켜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똑같이 맞추기만 하면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화학 반응식까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알칼리 금속에 대한 성질을 배웠고요. 그리고 알칼리 금속을 한번 잘라보고 그 그 단면을 확인해 보면서 광택이 사라지는 이유까지 한번 설명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은 두 번째 실험이 있어요. 바로 알칼리 금속을 아주 작게 잘라서 뭐 할 거냐면 물속에 한번 넣어 볼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저쪽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와서요, 우리 알칼리 금속을 물에 넣어보는 실험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칼리 금속을 물에 넣어본대요. 그럼 반응을 하나 봐, 그지? 그래서 그러한 반응을 관찰을 할 건데요. 관찰 가능한 현상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넣는 순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금속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물에 넣었을 때 당연히 물에 가라앉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금속 뭐가 있죠? 우리 동전만 해도 그냥 물속에 넣으면 바로 가라앉아 버리잖아, 그지? 자, 근데 무려 이 알칼리 금속은요, 밀도가 물보다 작기 때문에 물 위에 뭐합니까? 뜹니다. 물 위에 떠서 어떠한 반응을 하는데 막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하면서 뭐를 발생하냐면요, 기체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물 위에 둥둥 떠가지고 막 동글동글 돌면서 하얀 기체들이 막 발생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즉, 물 위에 뜹니다 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이거에 대한 과학적 현상을 과학적 설명을 해보면은 물 위에 떠요. 바로 물보다 뭐가 작아요? 물보다 뭐가 작아? 그렇지, 밀도가 작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발생한 기체는요, 우리 누구냐면 바로 H2인 수소 기체입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괄호 안에 G라고 쓰는 건요, 앞으로 가스라는 거에 대한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물질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체라고 적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선생님,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는 거 어떻게 아나요? 자, 바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냐면 발생한 기체를 불꽃에 갖다 대면 폭발합니다. 자, 이거는 대표적인 수소기체의 어떤 성질 때문이냐면 수소기체의 가연성 때문입니다. 이 가연성이 뭐야? 바로 불꽃에 갖다 대들 때 폭발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얘를 발생한 기체를 모아가지고 불꽃에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펑 소리를 내면서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발한다는 얘기, 즉 펑소리를 내면서 폭발하는 걸 통해서 그 발생한 기체는 수소기체였구나, 즉 가연성이 있는 수소기체였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바로 이 과정은 뭐야? 수소기체라는 것을 검출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발생한 기체를 불꽃에 갖다 대는 과정은요, H2 기체라는 것을 검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출 과정이야, 그지?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일단 반응을 다 해가지고 이제는 금속이 없었어. 그러면은 뭐만 남겠어? 그 안에 물만 남아있겠죠. 그래갖고 여기 이렇게 비커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알칼리 금속을 굉장히 작은 알갱이, 쌀알만한 알갱이로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많이 넣으면 진짜 완전 튀기면서 폭발하고 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넣어주면은 막 반응을 해가지고 기체 발생하면서 얘가 이제 없어져요. 그럼 나머지 이제 물밖에 안 남겠죠. 즉, 이 용액, 남아있는 용액에다가 무엇을 넣어볼 거냐면요,
자,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용액을 떨어뜨릴 겁니다. 이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용액은 뭐냐면요, 바로 염기성 용액을 확인하는 지시약이에요. 지시약. 그래서 염기성 용액에서는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얘를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하는 걸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 용액이 전부 다 어떻게 돼? 이렇게 붉게, 실제로 붉은색이라기보다는 약간 핑크색, 보라색, 핑크색, 붉은색에 가까운 핑크색으로 이게 변하게 돼요. 자,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염기성 용액이 생성됐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페놀프탈레인은 염기성 용액에서 붉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바로 이 과정에서 염기성을 나타내는 염기성을 나타내려면 그 안에 어떤 이온이 있어야 된다고 배웠냐면, 우리 중학교 때 OH-라고 하는 수산화 이온이 생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과 반응하는 과정에서 수소기체도 나오고요, OH- 이온도 생성되나 봐. 그럼 그거에 대한 뭐를 한번 작성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화학 반응식을 작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화학 반응식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나트륨으로 예를 들자면, 나트륨이라고 하는 금속이 이번에는 물과 반응하고 있는 거죠. 자, 물과 반응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되냐면 수소기체도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OH-라는 친구도 나와야 돼. 그치? 자, 그럼 봐봐. NA가 얘랑 만나서 H2가 만들어졌어. 그리고 일단은 OH- 만들어진다는 말은 사실은 NaOH 이런 친구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지금부터 한번 계수 맞춰봅시다. 자, 일단은 보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 수소기체가 반응 후에 여기는 2개 있고, 수소 원자가 여기는 하나 있죠. 지금 3개가 있어, 3개. 그럼 여기도 지금 보면 여기 2개가 있죠. 그래서 안 되겠다, 맞춰보자 라고 한다면 여기 앞에다가 2분의 3을 쓸까? 자, 그럼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2개로 만들어 볼게. 2개로 만들면 수소가 지금 몇 개가 되죠? 수소 원자가 4개가 되죠. 여기 2개에다가 여기 2개 해서 4개. 그럼 여기에도 수소 원자 4개를 맞추려면 물이 2개가 있으면 되겠죠? 그럼 수소 원자 4개는 맞췄어. 자, 산소 원자는 몇 개 있나요? 2개 있죠? 여기도 몇 개 있어? 산소 원자? 2개 있다. 맞았다, 그지? 마지막. 자, 나트륨. 반응 후에 보니까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럼 반응 전에도 2개 있으려면 앞에 그냥 2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나트륨도 몇 개? 2개가 만족해요. 바로 이러한 화학 반응식에 의해서 바로 이러한 현상들을 나타내는군요. 그래서 나트륨이 물과 반응하면요, 이렇게 수소기체를 발생시킨, 즉 가연성이 있는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불꽃에 갖다 대면 펑 하고 소리를 내면서 폭발해요. 그리고 NaOH가 생성되기 때문에 얘가 물에 녹으면 Na+와 OH-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는데, 이때 만들어진 이 OH-라는 친구 때문에 바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으면은 용액을 넣으면은 붉은색으로 변해요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여기까지 실험을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적어준 알칼리 금속의 성질, 그리고 이러한 반응성, 그래서 실험 1과 실험 2에서 관찰 가능한 현상과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작성할 수 있으면은 수행평가는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여기까지가 사실은 수행평가의 내용이고요. 일단은 우리 여기까지는 반드시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이 서술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를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알칼리 금속에 대한 내용은 마치겠고요. 우리 넘어가서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우리 지금 5페이지 몇 페이지 하고 있었죠, 우리? 자, 우리 지금 5페이지 하고 있었는데 5페이지에 알칼리 금속 다 얘기한 거고요. 그거를 더 부연 설명해가지고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 밑에 할로젠 원소에 대한 내용 좀 간단하게 확인하고 우리 화학 결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와서 우리 할로젠 원소를 조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는 어떤 내용 봤었냐면요. 여기 1쪽에 있는 알칼리 금속을 봤다면 이번에는 17쪽에 있는 할로젠 원소를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로 할로젠 원소라고 부릅니다. 자, 이름도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얘네들은 아까 알칼리 금속 봤듯이 그냥 공기 중에만 갖다 놔도 산소랑 얼른 반응해버리고 물 속에만 넣어놔도 바로바로 반응해가지고 폭발까지 했잖아요. 그죠? 즉 할로젠 원소도 그만큼 알칼리 금속과만큼 반응성이 큰 원소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의 공통점은요, 화학에 대한 반응성이 굉장히 큰 친구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만 버리면 되는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할로젠 원소는요, 전자 하나만 들여오면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성이 큰 친구들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얘네들은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자,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는요, 우리 어떤 식으로 존재하냐면, 첫 번째 할로젠 원소는 우리 이 자연계의 이원자 분자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원자 분자 형태로 존재해. 자, 이원자 분자라는 말 우리 처음 들어보는 말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무슨 얘기 했었냐면요, 원자와 원소 얘기하면서 원자는 화학적으로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야 라고 하는데, 원자라고 하는 건 그런 입자의 개수를 의미할 때 그 뉘앙스로 더 많이 쓰고요, 원소라고 하는 친구는 그 원자의 종류의 의미로 써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포도당이라고 한다면, 포도당 너무 어렵나? 뭐 CO2라고, 이산화탄소라고 한다면은 원자의 개수는 3개, 그리고 3원자 분자이지만 원소의 가지수는 2가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때 2원자 분자, 3원자 분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찬가지로 얘기했던 2원자 분자는 2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비금속 물질들이 어떻게 결합하냐 라고 했을 때 어떤 거 얘기했었냐면요, 이런 거 얘기했죠. 자, 이렇게 플루오린이 있으면은 대표적인 할로젠 원소, 얘 같은 경우는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만 표현을 한다면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다라고 알 수 있죠. 역시 마찬가지 주변에 누가 있어? 플루오린이 또 있어. 이렇게. 그럼 얘도 7개의 원자가 전자를 가지고 있겠죠. 자, 얘네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 8개만 채우면, 즉 1개만 들여오면, 전자 1개만 가지고 오면 네온의 전자 배치 또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이루면서 안정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전자를 뭐 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공유한다고 했죠. 그래서 전자를 공유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로 이렇게, 자, 이렇게 플루오린과 그 옆에 있던 플루오린이 전자쌍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각각이 뭐를 만족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고요. 우리 F2라고 써서 이원자 분자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 반응성이 굉장히 크다고 했죠. 근데 얘가 반응성이 큰데 또 엄청 반응성이 큰 알칼리 금속과 반응하면 엄청나게 크게 반응을 일으킵니다. 뭐 예를 들면, 자, 알칼리 금속과의 반응. 자, 대표적으로 어떤 친구가 있냐면요, 알칼리 금속 나트륨이라고 하는 친구와, 그리고 할로젠 원소 중에서 염소라고 하는 친구가 반응할 수 있어요. 자연계에는 나트륨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지만 Cl 같은 경우는 원자 상태로 존재하기보단 이런 식으로 이원자 분자의 형태를 띠겠죠. 그래서 자연계에 이렇게 이원자 분자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얘랑 반응을 하면요, 바로 뭐가 만들어질 것 같아? 딱 봐도? 그렇지, NaCl이라고 하는 이온결합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선생님, 이온결합 물질인 거 어떻게 알아요? 봐봐, 얘 금속이죠? 아이고, 즉 알칼리 금속이죠? 그리고 얘는 할로젠 원소 비금속이죠? 얘는 비금속입니다.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뭐라고 했어?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칼리 금속과 반응을 해서 이온 결합 물질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Na 같은 경우는요, Na 플러스고요. Cl은 Cl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요거 1, 1이야. 서로 어차피 반대해서 써봤자 중성이네요. 그죠? 한 개씩 존재하고 있겠네. 그지? 그래서 NaCl이고요. 요거 화학 반응식 맞춰보면 어떤가요?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똑같이 맞춰야 돼. 자, 반응 전에 Cl 원자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럼 반응 후에도 2개 있어야 되니까 Cl 2개 있으면 앞에 2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럼 당연히 나트륨도 2개 있어야 되니까 여기 앞에 2 적어주면 나트륨 원자도 2개가 이렇게 성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화학 반응식 완성할 수 있겠다. 굉장히 격렬하게 알칼리 금속과 반응을 해서 바로 이온 결합 물질을 형성한다라는 거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자연계의 이원자 분자 형태로 존재해요. F2, Cl2, Br2, I2의 형태로 존재하고요. 알칼리 금속과 매우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정도의 내용만 조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밑에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오래 걸린 이유는 각각의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화학 반응식까지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반드시 알아두길 바라고요. 우리 알칼리 금속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서술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넘어와서 조금 다른 주제를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원소를 분류하고요. 특정하게 이제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를 따로 떼가지고 그런 원소들의 성질을 한번 자세히 살펴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처음 배우는 내용은 아니고요. 선생님이 계속해서 은연중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을 이제야 정식으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학결합은요, 어떻게 형성을 하냐? 자, 먼저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원소의 꿈이라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원소들은 다들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꿈이 있죠? 선생님도 어렸을 땐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교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교사가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임용고시에 합격했던 기억이 지금도 매우 생생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꿈을 꾸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면서 뭐 하고 싶어서 안정한 이런 어떤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역시 마찬가지. 원소들 또한 자기들은 혼자 있을 땐 불안정하다면 다른 친구들과 화학결합을 하거나 아니면 전자를 잃고 얻는 과정을 통해서 안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즉 18쪽에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노력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원소의 꿈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원소들은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루는 게 바로 꿈입니다. 즉,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바로 화학적으로 안정해지는 것이 바로 원소들의 꿈이에요. 자, 이렇게 화학적으로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온을 형성하거나 이온을 형성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우는 화학 결합을 형성하는 걸 통해서 화학 결합을 통해 원소의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즉 바로 이 원소의 꿈을 이루려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화학 결합을 형성하는 거죠. 바로 이게 화학 결합을 형성하는 이유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화학결합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은연중에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어떤 결합 배웠냐면요. 먼저 좀 전에 얘기한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고요. 두 번째 우리 공유 결합이라는 것도 있고요. 세 번째 금속 결합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온 결합으로 형성된 물질을 이온 결합 물질, 그리고 공유 결합으로 형성된 물질을 공유 결합 물질, 금속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금속 결합 물질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온 결합은 뭐라고 했냐면요.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이 양전하와 음전하가 만나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원소를 딱 보고 이제는 금속과 비금속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NaCl은 너무나도 당연한
금속과 비금속 원소이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이런 식으로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뭐 MgCl2 이런 거 해볼까요? MgBr2 해보자. Br2. 역시 마찬가지. 이 마그네슘은 우리 이족이기 때문에 2 플러스잖아, 그지? 얘는 2 플러스고요. Br은 마이너스죠. 그래서 얘 여기다 쓰고 요거 여기다 써서 MgBr2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얘 금속이고 비금속이잖아. 그래서 화학식만 보고도 아, 이거는 이온결합 물질이구나 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공유결합 물질은 어떤 건가요? 바로 비금속과 비금속 원소가 서로 전자를 뭐 하면서 이렇게 공유하면서, 즉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결합을 형성하는 게 바로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했고요. 뭐 예를 들면 할로젠 원소 있죠? F2, 뭐 Br2, 뭐 이런 거 있고요. 아니면은 뭐 O2 이런 것들도 공유결합 물질. 아, 비금속끼리만 만났구나. 뭐 H2O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비금속끼리만 만났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속 결합은 뭡니까? 우리 금속의 양이온과, 자,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일렉트론, 자유로운 전자야 프리 일렉트론, 즉 자유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이온과 전자 사이에 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금속 결합 물질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냥 이런 거죠. 뭐 나트륨, 이것도 이온 결합 물질이죠. 나트륨, 뭐 철, 뭐 구리, 막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겠다. 그래서 화학 결합에 따라서 그 물질들까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결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중요하게 이 두 가지를 조금 중요하게 볼 예정에 있습니다. 잠깐 저기 가서 한번 조금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따라오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온결합 물질의 형성 과정과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의 형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온결합의 형성 과정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 NaCl, 우리 염화나트륨이라고 불리는 염화나트륨 이라고 불리는 우리 흔히 말하는 소금의 주성분이죠. 그래서 염화나트륨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나트륨과 염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나트륨 같은 경우는 11번이죠. 그죠? 그래서 11번이니까 양성자 11개. 그러면은 전자도 11개 있어야 되니까 우리 어떻게 형성이 될 수 어떻게 전자 배치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그 다음 껍질에 전자 8개 하면 10개죠? 마지막 껍질에 1개 이렇게 채워진다라고 배웠고요. 그리고 염소 같은 경우는 17번. 그러면 얘는 양성자 17개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몇 개? 17개, 10개 채웠으네. 여기 7개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런데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어떤 친구라고 했냐면, 전자 하나 뭐 하는 친구야? 버리는 친구라고 했고요. 염소는 뭐 하는 친구야? 가져오는 친구라고 했죠. 자,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자, 여기서 나트륨이 전자를 버리면요, 이 버린 전자를 고스란히 누가? 염소가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트륨이 전자를 염소한테 주면서 나트륨은 뭐가 되고? Na 플러스가 되고, 즉 요거 전자 배치 그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11개의 양성자가 있는데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8개 있는 누구의 전자 배치 이루는 상황? 그렇지, 네온의 전자 배치 이루는 상황. 자, 그리고 두 번째, 염소 같은 경우는 나트륨이 버린 1개의 전자를 받아오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17번인데 얘는 Cl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7개의 양성자는 그대로 있지만 안쪽에 2개, 8개, 마지막 바깥쪽에 8개를 채우면서 누구의 전자 배치? 그렇지,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된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두 입자 사이에 양전하와 음전하가 띄는 이온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 양전하와 음전하가 서로 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기게 되죠. 바로 이 정전기적 인력, 이 양전하와 음전하 사이 전기적인 인력, 전정기적 인력이 바로 무엇이다? 이온 결합이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전자 배치 한번 이쁘게 그려보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11번의 나트륨은요. 자, 안쪽 껍질에 전자 2개, 그리고 바깥쪽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인 네온의 전자 배치를 한 얘 같은 경우는 전자는 10개인데 양성자가 11개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거겠고요. 자, 얘가 바로 Na 플러스가 되겠고요. 자, 여기 있는 거는 17번. 그럼 안쪽 껍질에 전자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 그리고 세 번째 껍질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해가지고 총 18개가 채워진, 즉 전자는 18개인데 양성자는 17개야. 즉 얘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Cl 마이너스, 이거 사이에 뭐 정전기적 인력, 이게 바로 이온 결합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NaCl과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사실은 어떤 식으로 존재를 하냐면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꽁꽁 묶여가지고 각각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정의 고체 형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소금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얘를 조금만 이렇게 밀잖아? 이게 무슨 얘기야? 외력을 가하잖아요? 그러면은 살짝 밀리면서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이 플러스 플러스가 만나게 되면서 전기적인 반발력이 작용해요. 서로 밀어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쉽게 부스러지는 성질이 있다가도 이 구조적 특징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공유결합 물질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 이 옆에 보시면은 물. 보니까는 전부 다 비금속 물질로밖에 이루어져 있지 않네요. 얘는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라고 보면은 여기는 뭘 그릴 거냐면 바로 산소. 얘는 원자번호 8번이죠? 그럼 양성자 8개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그리고 아이고 여기다 그리지 말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뭐야? 전자 총 8개가 만족하죠? 자, 여기 있는 친구는 바로 선생님이 수소, 원자번호 1번인 수소를 2개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얘는 전자 이렇게 하나씩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얘네들이 뭐 해? 너 전자 주면은 나도 줄게. 너 전자 주면 나도 줄게. 왜? 산소 같은 경우는 16쪽이기 때문에 전자 2개를 가지고 와야 옥텐 만족하거든요. 하지만 수소 같은 경우는 헬륨의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자가 2개 필요하죠. 그래서 서로 전자를 공유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서로 전자를 공유하면서 뭐 전자 쌍을 공유하면서 괜찮아요. 자, 그래서 공유하면서 얘가 가운데 있는 애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산소의 전자와 그리고 이건 수소의 전자, 그리고 여기는 산소의 전자와 여기는 수소의 전자가 이런 식으로 결합하면서, 자, 여기 보라색으로 할까? 자, 이렇게 결합하면서 여기 양성자 하나 있죠? 여기 양성자 하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합을 이루어지면서 수소는 헬륨의 전자 배치, 그죠? 그리고 산소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면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원소들은 안정해진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특이하죠? 자, 어떤 게 또 특이하냐면 수소는요, 이온을 형성할 때는 헬륨의 전자 배치를 이루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전자를 버리고 양이온이 된다고 했지만 화학결합을 형성할 때는 뭐해? 이런 식으로 전자를 공유하면서 헬륨의 전자 배치를 이룬다. 그래서 이 수소라는 친구는 굉장히 예외가 많은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화학결합 형성할 때는 헬륨의 전자 배치를 이루기도 하는구나 라고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어디 하고 있었던 거냐면요, 선생님이 어디 하고 있다고 얘기도 안 했네요. 자, 8페이지와 9페이지에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리고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8페이지 아래 보시면은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또 이제 플루오린끼리의 이원자 분자가 형성되는 거 여기 지금 나와 있나요? 선생님이 과연 편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에 플루오린 나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 O2 같은 경우는 어때요? 원자과 전자가 6개이기 때문에 산소끼리는 2번 결합해야겠죠? 그래서 전자 쌍을 2번 공유하면서 이렇게 이중 결합을 만들게 되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질소 같은 경우는 15족이야.
그러면은 원자과 전자 5개니까 전자를 3개 가지고 와야겠죠. 그래서 질소끼리는 총 3번의 공유결합을 통해서 N2 3중결합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해서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지금 나와 있을 거라고 제발 선생님이 편집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간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에 대한 내용과 플러스 해가지고 화학 결합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요 원리를 반드시 이해하시면서 조금 암기를 해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알칼리 금속의 성질에 대한 실험 수행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수행평가는 앞에서 설명한 그 알칼리 금속의 성질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오셔가지고 실험 한번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뭐 할 거야? 보고서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요, 우리 교실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교실에서 조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선생님이 각 반장과 부반장을 조금 불러서 실험 준비를 조금 같이 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번 시간 너무너무 긴 시간이었죠. 선생님이 진도를 맞추느냐고 조금 빨리 달려온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자, 오늘도 열심히 다른 공부, 화학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